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배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짚어낸 3분 뉴스와 핵심 정보가 빠진 사건 사고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웹카메라와 마이크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해진 면접. 확 달라진 취업시장 풍경을 내가 궁금한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본 DMB 시간에는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 세계 속 농인의 삶을 담은 더 큰 코리아, 세계의 수어를 살펴봅니다. YTN 곳곳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진솔하게 담아낸 YTN 이야기. 시청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달려온 지난 8개월을 총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박광렬입니다. 이종원 앵커의 방송 일정 때문에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난 12일이었습니다. 29개 시민사회 언론단체로 구성된 미디어 개혁의 네트워크는 미래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언론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 또 양극화한 언론이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이제는 시대의 화두가 된 언론개혁,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언론인권센터 이선민 정책위원,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정말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난주 저희 YTN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YTN에서 그 김재원 의원의 뭔가 한 정치인에 대한 죽음 발언을 이제 보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뭐 그런 발언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그 막말이나 망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그대로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 총선도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그걸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습니다. 네, 그 노이즈 마케팅을 어디까지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이 꼽아주신 잘한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로 꼽아주셨죠? 예, 저는 지난 11월 8일에 보도된 3분 뉴스 누가 내 치킨을 빼먹었어. 배달 대행의 불편한 진실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요즘에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은 배달앱 상호가 그려진 배달 기사님들의 그 오토바이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워낙 이제 빠른 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니까 위험하겠다라고밖에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최근에 이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배달 사고만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배달원들의 자격 문제나 배달원들의 수익 구조, 또 처우까지 배달앱에 관한 모든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잘 전달한 것 같고요. 또 이슈와 이 3분 뉴스라는 포맷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내용과 형식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서 전달력을 높인 뉴스라고 생각되어서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사실 이게 과연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았는데 또 3분 뉴스는 사실 포맷에서도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많은 뭐 시청자분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에 뉴스 포맷을 보면은 치킨 배달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직접 치킨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렇죠. 배경인데요. 이 마지막에는 또 ASMR 같이 1인 방송에서는 많이 쓰는 그런 유행하는 요소를 뉴스에 접목해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슈를 잘 전달하는 시도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친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의 뉴스 관점에서 보면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취재한 내용만큼은 또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좀 B급 감성 비슷하게 이렇게 일부러 좀 허술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예. 들어보면 일부러 좀 재밌으라고 더 뭐
이렇게 공을 들이지 않은 것처럼 배경을 만들곤 하는데 저는 이번에 좀 아쉬운 점이 제가 먹었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쉽더라고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분 뉴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 아무래도 뭐 정형화된 방송 뉴스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이 독특한 구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코너는 이 홍성욱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고 앞서서 고한성, 한동호 기자도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 기자 외에 코너를 직접 제작하는 일은 YTN 플러스 팀이 전담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취재 기자 얘기로 들어보면은 이 기사를 취재한 그 계기는 최근에 SNS에서 치킨 빼먹는 배달원, 그다음 치킨 시킬 때 조심하세요 이런 사진들이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기사와 뉴스를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이 기사를 취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제 표피적으로만 취재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배달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취재했다고 합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달원이 단순히 잘못했다, 나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배달 횟수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이 건건이 되다 보니까 위험 운전이나 고개 운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고 우려도 짚어준 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위원님이 꼽아주신 잘한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7일 보도된 팩트와의 박찬주 감따는 건 공관병 업무 어디까지 사실일까를 잘하는 뉴스로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이미 이제 부부가 이제 그 공관병에 대해서 갑질 논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삼천교육대 발언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 이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그 공관병한테 그런 업무를 시킨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군 검찰 수사 관련해서 되게 부당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그 기사입니다. 해명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준 거죠, 그렇죠? 맞는지 틀린지. 예.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삼천교육대는 정말 전형적인 어떤 인권 탄압의 상징 같은 것인데 그런 발언도 그렇고 이제 감따는 게 당연히 뭐 공관병의 업무라는 발언 그리고 이제 뭐 인사청탁을 받아서 부분에 대해서 뭐 전후의 반로라고 얘기한 부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뭐랄까 그러니까 박 전 대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던 50 시절에나 참 어릴 법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정말 네. 많이 들었거든요. 뭔가 박 전 대장은 뭔가 30년 전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기사가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천교육대 발언이 너무 파장이 커서 다른 이야기들이 뭐 상대적으로 그동안 덜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박 전 대장의 다른 주장들의 사실 여부를 찬찬히 확인해서 더 저는 인상적인 기사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공관병한테 뭐 감따는 걸 시킨 거와 관련해서 원래 육군 규정에 나무 열매를 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아예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언론사들도 이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도 이게 규정이어서 사실 법적으로 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식의 발상은 되게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냐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해당 뉴스 이 취재한 이정미 기자 취재기가 궁금한데 준비돼 있다고요? 예,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에서 삼천교육대 발언을 듣고 상당히 좀 화가 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육군 대장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언이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거를 취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삼천교육대 관련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그렇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삼천교육대가 운영이 됐고 또 거기서 고초를 당했고 또 그 고통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인사청탁 이것도 전후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건이 이번 주 어떤 뉴스가 좀 아쉬웠나요? 네, 저는 지난 11월 6일에 보도된 세 번째 시신은 다친 선원, 사과 방문, KBS 사장은 발길 돌려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이 독도 헬기 추락사고 유가족이 KBS 사장의 사과 방문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주로 이제 다뤄진 뉴스였습니다. 이 유가족이 방문한 KBS 사장에게 매우 격렬하게 반발하는 현장 상황이 담겼는데요.
이 뉴스가 나올 당시에 이 이슈가 상당히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 보도만 놓고 보면은 유가족이 왜 저렇게 격렬하게 반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보도에서 앵커 멘트에서는 KBS에서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서라는 설명을 했고요. 리포트에서는 촬영한 직원과 보도한 기자가 같이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러 오지 않아서 유가족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격렬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유가족이 분노하게 된 거는 KBS에서 경찰에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그 직접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좀 생략이 돼가지고 왜 유가족이 촬영 직원하고 보도한 기자 같이 사과하러 오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헬기 이륙 영상을 확보하고도 수색대에 제공하지 않다가 단독 보도하면서 네. 문제가 된 것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이 뉴스에서 좀 간략하게 언급이 됐어야지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단독 보도 욕심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해설위원님, 당시 상황을 저희가 뭐 그 전에도 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번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좀 한번 전달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기자는 그 해당 기사, 그날 이제 평가원님이 보신 그 기사 이전에 한 4월에 걸쳐서 이 해당 관련 기사들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KBS가 독도 헬기 영상을 숨기고 단독 보도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불고 있다. 또 KBS가 이제 후폭풍이 불고 나니까 이제 사과했다. 또 가족들의 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걸 연속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자는 이제 그간의 경위를 여러 차례 보도를 했기 때문에 당일 리포트에서는 이 같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청자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생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시청자들이 항상 뉴스를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취재 기자도 뭐 당시 좀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뭐 인정을 하고 앞으로 유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기자로서 이 기사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기사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면 짧게라도 좀 기사 안에 반영을 하는 것이 또 이 배경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친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고요. 자, 이번엔 위원님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1월 11일 보도된 위안부 성노예 아니의 한국도 확인 논란 보도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실의 바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내용을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에서도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이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에 반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뭐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뭐 그게 사실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게 일본의 주장이라는 건데, 이게 도쿄에 있는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이 기사 모니터링을 이제 꼼꼼히 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의문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먼저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희 일본 그 외교 총서에 실린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궁금증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사실에 대한 궁금증. 예.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YTN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외무성이 그렇게 싫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뭐는 거의 인정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 되게 짤막하게 실렸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직접 인용한 형태가 아니라 간접 인용하는 형태로 너무 간략하게 실려서 이게 그렇다는 얘기인지 아닌지 좀 부가적인 설명이 되게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 내용이 원래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그렇게 줄기차게 이제 성노예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018년만 해도 이런 내용이 없었대요. 한국 정부를 이제 가져와서 얘기하는 내용이 없었고 2019년도에 이제 한국 정부를 끌어와서 마치 한국 정부도 합의한 것처럼 이제 보도를 한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의 진위 그리고 이제 이러한 외교 총서에 이런 내용을 실은 것들이 갖는 의미랑 그리고 이제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제 이 실은 것들이 이후 국제사회 여론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황보현 특파원의 또 답변도 준비가 돼 있을 텐데 해설위원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자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예, 일본의 그 외교 청사가 나온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예. 예, 당시 우리 특파원을 포함한 그 도쿄 특파원들이 이제 주목한 것은 지난해 10월에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교청사와 올해 나온 외교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기에 이제 주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 공방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위안부 문제 등 뭐 청사의 논조에 상당히 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이제 기사를 했는데 다만 그 위안부 관련한 이 성노예 문구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언론이 또 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당시에는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4월에 그 일본 외교청사가 공개된 이후에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항의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일본에요. 근데 지금 보도된 시점은 이제 11월이어서 이제 7개월이 지난 지금 이게 보도가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뭐 최근에 한 언론사가 당시 그 외교청사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본 겁니다. 네. 보고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이제 뒤늦게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도를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언론사들도 이제 추가 확인에 들어간 거고 뭐 우리 특파원도 당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뭐 그 문제 관련해서 항의를 했었다고 뭐 대사관이 또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이러한 성노예 문구에 주목하지 못한 뭐 그런 잘못은 특파원들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대사관 측에서 네. 이런 걸 자료로 내든지 공지를 했으면은 하는 뭐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사관 측이나 뭐 외교부 측에서 이 당시 4월 당시에 왜 자료를 안 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 취재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잘한 뉴스 그리고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컴퓨터와 대화하는 연습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회사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 AI 채용의 현재를 알아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한층 더 바빠졌습니다. 스펙 쌓기도 모자라 이제 컴퓨터와 대화하는 연습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두루 AI를 활용하고 있다는데 이번 주 내가 궁금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기업마다 직군마다 AI가 활용되는 부분은 다양합니다. 지난해 AI 채용을 시작한 롯데그룹은 지원 서류를 표절했는지 또 기업이 찾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판별해서 사원을 뽑고 있죠. 현대엔지니어링, CJ, SK하이닉스는 기업이 직접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서류를 심사합니다. 인공지능을 면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도 있는데요. 국민은행은 AI 면접을 통과해야만 최종 면접을 볼 수 있고 하나은행은 1차 면접이 끝나면 다시 AI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로 지원자의 표정과 목소리 등을 분석해 면접에 이용합니다. 심장 박동까지 체크해서 면접 질문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 AI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되고 컴퓨터와 웹카메라 그리고 마이크만 있으면 지원자가 원하는 시간 어디서든 면접이 가능해졌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해왔던 입사 전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인터넷이 끊기면 면접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보다는 유선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AI 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체로 서류 심사 기간이 빨라지고 면접 진행 비용도 줄어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준생들도 면접을 보러 이리저리 다니지 않아도 되니 시간과 돈이 절약되고 동시에 여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없을까요?
아마존이 2014년부터 개발해온 AI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AI는 컴퓨터에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러니 남성 지원자들이 많은 분야의 경우 남성적 성향을 띠는 지원자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복잡 다단함을 정보의 바탕을 둔 계량적 방식으로 알아내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건 역시 사람이니만큼 이런 문제를 보완해가면서 채용 방식도 계속 진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권재윤이었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손짓으로 하는 말을 수어라고 하죠. 더 큰 코리아에서 수어로 소통하는 농인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국이 아닌 해외 각국의 수어는 어떻게 다른지 소개를 했는데요.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뉴스 화면 하단의 수어 통역사나 주변에서 수어를 하는 농인의 모습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리가 아닌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니라 수어라고 하는데요. 더 큰 코리아를 통해 수어의 세계, 세계의 수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은 우리나라의 수어 환경을 소개하고 브라질의 특수학교와 스위스의 수어 연극 현장을 찾아 수어의 새로운 모습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진행자가 아닌 수어 통역사가 먼저 등장해 수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간단한 문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어는 세계의 공통어일까요? 수어는 다 공용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통하지 않아요? 일본이랑 중국은 수화가 따로 있던데. 농인교육의 현 실태를 살펴보고 농인을 위한 대안학교인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찾아 농인의 정체성을 찾고 수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사용하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한국 수어는 구어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 농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어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농인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올해 초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에 앞서 영부인이 수어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농인들의 권리와 수어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인데요. 모든 수업이 수어로 진행되는 특수학교를 찾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농인교육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수어 연극 현장을 찾았습니다. 농인들은 연극을 보고 손뼉을 치는 박수 대신 양손을 흔들었는데요. 청각장애인 가족을 다룬 우리나라 다큐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가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우가 수어로 말하면 비장애인을 위해 음성으로 통역하는 연극도 볼 수 있었는데요. 농인들이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을 볼 때 어땠을지 느껴볼 수 있었다는 공연 관람객의 인터뷰도 인상 깊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손으로 랩을 하며 농인도 음악을 즐기고 다르게 듣는 것뿐이라는 농인 래퍼 김지연 씨를 소개한 부분은 농인과 수어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신선한 접근이자 이번 방송에 담긴 의미를 응축한 듯 보였습니다. 더 큰 코리아의 지난 방송은 수어 통역사가 방송 내내 통역을 하고 농인들의 수어를 자막과 더빙으로 전달해 농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마다 청력이 다르고 듣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만큼이나 전달 방식 또한 사려 깊고 신선했습니다. 네, 올해 3월부터 방송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제작 현장의 곳곳을 소개해온 YTN 이야기 코너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새 코너 전격 인터뷰 취재 후가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YTN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 오늘은 지난 8개월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17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YTN의 구석구석을 소개해온 코너 YTN 이야기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아쉬움과 추억을 담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8개월을 3분에 YTN 이야기 총정리 시작합니다. 코너 이름처럼 YTN 이야기는 시청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YTN 내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등장한 이야기를 주제별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YTN에 이런 뉴스가? YTN에 정형화된 뉴스만 있다는 편견은 그만! 이슈의 핵심만 쏙쏙 끄집어내 정보와 재미, 그리고 풍자로 이목을 끌고 있는 콘텐츠를 소개했는데요. YTN 삼촌들이 들려주는 유쾌한 스포츠 토크, 왓쌈스토. 컵라면이 읽는 시간 3분 안에 최근 핫 이슈를 재미있게 정리해주는 3분 뉴스. 정치 풍자의 대표 콘텐츠죠. 성역 없는 비판을 담은 돌발 영상. 그리고 SNS 전용 콘텐츠 한손 뉴스까지 새로운 콘텐츠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겁니다. 두 번째, YTN의 가족들 잊지 않으셨죠? 생활, 교양, 버라이어티까지 아우르는 프리미엄 생활정보 전문 채널 YTN 라이프. 어려운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는 YTN 사이언스 채널입니다. 이 두 채널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YTN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뒷얘기를 YTN 이야기 코너에서 가장 많이 다뤘는데요. 뉴스의 최전선을 뛰는 앵커와 기자부터 생방송 무대 뒤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방송기술, 촬영기자, 그래픽 디자이너, 중계부, 종합편집실까지 여러 직종을 소개해서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YTN을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요. 그 마음이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기사보다 더 재미있는 취재 뒷이야기, 현장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코너로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미세먼지 걱정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YTN 사이언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10분마다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